그 아이는 죄가 없다. 평생을 벙어리로 살아온 사내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지요. 수십 년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늙은이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앞에는 손이 묶인 채 끌려가던 어린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요. 서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목소리를 버린 사람이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주막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버린 할아버지와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난 한 아이, 그리고 그 고요한 삶 속으로 찾아든 한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깊은 산줄기가 겹겹이 이어지는 곳, 그 끝자락에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나라 안팎으로 흉흉한 소문이 바람처럼 떠돌던 시절이었지요. 도성에서는 권세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지방 고을마다 백성들의 한숨이 논밭 위에 이슬처럼 내려앉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골 마을까지는 그런 소식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장터가 서는 읍내까지 반나절을 걸어야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고갯길이 끊겨 며칠이고 고립되곤 했으니까요. 그 마을 어귀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목에 주막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노을제라 불리는 곳이었지요. 해질녘이면 뒷산 능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붕 위에 길게 걸렸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그 주막을 그리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을제를 찾는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산을 넘는 보부상이 간혹 하룻밤을 묵어가거나 사냥꾼이 목을 축이러 들르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주막이라 하기엔 너무 고요했고 사람 사는 집이라 하기엔 너무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였지요. 그러나 마을에서 그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벙어리 영감이라 했고 조금 나은 사람은 말 못하는 주막 늙은이라 했습니다. 서봉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주막에 들어서면 고개를 숙여 맞이하고 밥상을 내올 때도 소리 없이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술을 더 달라 하면 묵묵히 잔을 채웠고 값을 치르면 허리를 굽혀 인사할 뿐이었지요. 더러 무례한 손님이 일부러 말을 걸어보기도 했으나 서봉은 입술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리 흘러가니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 사정을 캐묻는 이도 알고 싶어하는 이도 없었지요. 산골에서 말 못하는 늙은이 하나쯤은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서봉의 곁에는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라라 불리는 아이였지요. 아라는 올해로 15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폈고 주막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밥상을 날라 나를 떼면 어른 못지않게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실하고 맑은 아이였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늘 한 겹의 막을 두고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아라가 곡식을 사러 가면 좌판의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따라붙었습니다. 아라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면 먼저 와 있던 아이들이 슬며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벙어리 집안애라서 그렇지. 그 말은 누구의 입에서 처음 나왔는지도 모르게 마을 안에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던 돌담처럼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는 말이었지요. 아라는 그런 시선 앞에서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가만히 올려 미소를 지었고 고개를 살짝 숙여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밤은 낮과 달랐습니다. 주막 뒷방 이불을 끌어안은 채 아라는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면 더 깊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요. 할아버지가 알면 안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할아버지에게 닿는 순간 그 침묵 속에 웅크린 늙은 사내의 어깨가 더 깊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걸요. 서봉은 밤이면 주막 처마 밑에 홀로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먼 산등성이를 향해 있었으나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끔 움직였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쓰는 듯한 동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라뿐이었지요. 그의 과거를 아는 이는 이 마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었는지, 손녀의 부모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서봉이 답할 일도 없었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무릎마저 지워버리는 힘이 있었지요. 다만 한 가지 가끔 주막에 묵어가는 나그네 중에 눈썰미가 있는 이는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서봉의 손놀림이 어딘가 달랐던 것이지요. 수저를 놓는 위치, 반찬을 배열하는 순서, 상을 내려놓을 때 몸을 낮추는 각도. 그것은 산골 주막 주인의 몸에서 나올 법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끼 먹고 하룻밤 자고 아침이면 떠나는 나그네에게 주막 늙은이의 손놀림 따위는 기억할 만한 것이 못 되었으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아라가 장작을 패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앉아있던 서봉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라가 조용히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눈을 바라보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라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봉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으나 아라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 아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지 않은 날 이 작은 주막의 문을 열고 들어설 한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할아버지의 오랜 침묵과 자신의 조용한 눈물, 그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눈은 밤새 내렸고 노을째의 지붕 위로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세상이 잠든 것처럼 고요했지요.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서봉이 처음부터 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말을 다루는 것이 업이었던 사람이었지요. 조선 후기 지방 관아에는 크고 작은 문서를 도맡아 처리하는 서리들이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의 명을 받아 공문을 쓰고 세금 장부를 정리하고 백성들의 소장을 접수하여 기록하는 일이었지요. 붓 한 자루와 먹 한 벼루가 곧 그들의 밥줄이었고 글자 한 획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기도 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봉은 그 서리들 가운데서도 글씨가 반듯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온 문서는 한 글자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장부의 숫자는 언제나 맞아떨어졌지요. 관아의 아전들은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을의 서봉에게 맡겼고 수령 또한 그를 믿어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관아라는 곳은 그를 다루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욕심이 뒤엉키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봉이 몸담고 있던 고을에는 오래전부터 장부를 고쳐 세금을 빼돌리는 무리가 있었지요. 윗선의 눈을 피해 숫자를 바꾸고 없는 곡식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빠져나간 곡식은 고스란히 몇몇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서봉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다루는 사람이었으니 숫자가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모를 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서봉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의 끝에 누가 서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고을의 권세가 관아의 윗사람 손을 대면 자신 같은 미관말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봉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있었지요. 서봉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과묵한 사람이었고 며느리는 살림이 야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라였습니다. 갓 돌을 넘긴 아라는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옹알이를 하며 웃었고 서봉은 그 작은 손가락을 잡을 때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그래서 서봉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부의 어긋남을 보고도 모른 척했고 밤이면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으나 아침이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조정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고을의 세금 운용을 살피라는 밀명을 받고 온 것이었지요. 장부가 조사되기 시작했고 숫자의 빈틈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밀어넣기에 서봉만큼 적당한 사람이 없었지요. 장부를 직접 손에 쥐고 있던 서리. 글씨가 반듯하여 문서 위조에 능했을 것이라는 의심. 게다가 뒤를 봐줄 힘 있는 사람 하나 없는 그저 붓 하나로 먹고 사는 미천한 아전이었으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서봉은 장부 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변명할 틈도 주어지지 않았지요. 관아의 문서들은 이미 손이 가 있었고 서봉의 필체를 본뜬 거짓 장부가 증거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니라 외쳐도 그 목소리는 높은 담장 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봉은 관아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포졸들이 집 앞에 서 있었지요. 아들 내외는 서봉 대신 끌려갔고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서봉에게 끝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훗날 길 위에서 떠도는 소문으로 한 조각을 주워들었을 뿐이었지요. 그것이 어떤 소문이었는지 서봉은 평생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봉의 품에는 아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을 겨우 넘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서봉은 밤길을 걸었습니다. 신발이 닳고 옷이 젖고 아이가 울면 길가에 쪼그려 앉아 등을 토닥였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리가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며칠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산길이 끊기고 다시 이어지고 또 끊기기를 반복하던 끝에 서봉은 어느 고갯마루에 다다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능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그 아래로 작은 마을이 보였지요. 서봉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갯마루에서 서봉은 하나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말을 버리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를 다루던 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도망친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말투에서 단어 하나에서 그를 아는 사람의 냄새는 반드시 풍기게 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자신에게만 돌아오는 것이라면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품 안의 아이에게까지 그 불똥이 튀는 것만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서봉은 아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잠든 아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으니까요. 다만 그 뒤로 서봉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봉은 노을째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려진 주막을 고치고 아이를 키우고 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고 아이의 키가 부뚜막에 닿게 되고 어느새 아이가 주막 살림을 도맡게 될 때까지 서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할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아라 자신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지요. 다만 어릴 적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처마 밑에서 무릎 위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분명히 글자를 쓰고 있었지요. 또 한 번은 서봉이 잠결에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그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라는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겼지요. 그래서 아라도 그 침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묻지 않고 캐지 않고 다만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라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봉이 밤마다 처마 밑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 시선은 산 너머 자신이 떠나온 고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두고 온 것들, 되돌릴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끝내 알 수 없었던 것들을 향해 늙은 사내는 밤마다 소리 없이 눈을 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린 뒤로 노을째에는 며칠째 손님이 없었습니다. 고갯길에 눈이 쌓여 사람의 왕래가 끊긴 탓이었지요. 아라는 혼자 마당에 눈을 쓸고 장작을 패고 할아버지의 방에 궁부를 넣었습니다. 서봉은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으나 아라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요. 그 고요한 나날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그치고 고갯길이 다시 열리던 날 노을째의 문 앞에 낯선 발자국이 하나 찍혔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발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조용한 주막에 어떤 바람을 들여놓게 될지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발자국의 주인은 정대윤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였지요. 나이는 30을 간 넘긴 듯 보였고 얼굴은 바람에 그을려 있었으나 눈매가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성에서 내려온 것인지 다른 고을에서 옮겨온 것인지는 마을 사람들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부임 첫날부터 관아에 앉아 있지 않고 마을 안팎을 직접 걸어 다녔다는 것만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이 산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고을을 맡았던 관리들은 대개 비슷한 부류였지요. 부임하면 관아 뒷방에 자리를 깔고 아전들이 올리는 보고만 받아보고 임기가 차면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골 마을까지 제 발로 내려오는 이는 없었고 백성의 얼굴을 기억하는 이는 더더욱 없었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도 새로운 관리에게 별다른 기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대윤은 달랐습니다.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대윤은 관아의 아전 하나를 데리고 마을 아랫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의 상태를 살피고 둑이 무너진 곳을 기록하고 우물이 마른 집을 찾아 물기를 점검했지요. 아전은 뒤에서 연신 투덜거렸으나 대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빠른 편은 아니었으나 멈추는 법도 없었지요. 그날 해가 기울 무렵 대윤의 발길은 마을 어귀 고갯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노을째가 있었지요. 주막 앞에 섰을 때 대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붕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처마 밑에서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으나 주막이라 하기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맞이한 것은 아라였습니다. 아라는 마당에서 장작을 안아들다가 낯선 사내를 보고 멈추었지요. 관복 차림이었으나 먼지가 묻어 있었고 신발은 진흙에 젖어 있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으나 아라가 그동안 보아온 관리의 모습과는 어딘가 달랐지요. 여기가 주막이요? 대윤이 물었습니다. 아라는 장작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예, 노을째라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산골 주막의 어린아이에게서 나올 법하지 않은 맑고 단정한 말투였지요. 대윤은 그것을 스치듯 느꼈으나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구석 자리에 서봉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나 서봉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지요.
아라가 사이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을 못하십니다. 대유는 잠시 서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요. 아라가 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으나 상 위의 배치가 흐트러짐 없이 반듯했지요. 숟가락과 젓가락의 놓인 자리, 국그릇의 위치, 밥그릇과의 간격. 대유는 상을 받아들며 무심히 그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유는 주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 한쪽에 작은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지요. 책등이 달아 제목은 읽기 어려웠으나 한 권은 펼쳐진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읽다 만 흔적이었지요. 대유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라는 상을 치우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지요. 대유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을 뿐이었지요. 아라가 고개를 끄덕인 것은 한참의 침묵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대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쳤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왜 산골 주막에서 글을 읽는 아이가 있는지 물어볼 것이 없지 않았으나 그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밥값을 치르고 돌아서던 대유는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아라는 마당에서 다시 장작을 안아들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서봉이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유는 다시 노을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복이 아니라 평복 차림이었지요. 손에는 얇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라가 문을 열자 대유는 별다른 인사 없이 자리에 앉으며 책을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아라. 아라는 머뭇거렸으나 조심스레 책을 펼쳤지요. 천자문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아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글자를 따라가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유는 아라가 글을 읽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더듬거리는 곳도 있었으나 이미 뜻을 알고 있는 글자가 적지 않았지요. 독학으로 배운 것인지 누군가 가르쳐준 것인지 대윤의 머릿속에 물음이 스쳤으나 그는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대윤은 틈이 날 때마다 노을제에 들렀습니다. 매번 책을 가져왔고 아라에게 글자의 뜻과 쓰임을 짚어주었지요. 가르치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동안 혹은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는 동안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아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스며들듯 배워나갔습니다. 한 글자를 알려주면 다음에 올 때 10글자를 익혀두었고 뜻을 풀어주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이곤 했지요. 서봉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처마 밑 제자리에 앉아 손녀와 낯선 사내가 마주 앉아 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서봉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침묵이 어떤 무게를 품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서봉이 그 시간에 자리를 뜬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그러나 반드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늙은 사내는 매번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일이 마을에 알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산골이란 곳이 그랬지요. 바람보다 소문이 빠르고 눈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대윤이 노을제를 오간다는 이야기는 장터 좌판에서부터 우물가까지 사흘이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수군거림이었지요. 관리 나으리가 벙어리네 주막에 왜 자꾸 간대? 그 집 손녀한테 글을 가르친다더라. 글을? 계집 아이한테? 그것도 벙어리네 아이한테? 웃음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흘리는 듯 하면서도 그 안에는 이미 무언가 뒤틀린 것이 섞여 있었지요. 산골에서 그를 아는 여자아이는 낯선 존재였고 관리가 제 발로 찾아가는 외딴 주막은 의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문은 날이 갈수록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핑계 아니겠어?
저 나이에 관리한테 붙는 거 보면 보통 아이가 아냐.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소문이란 것은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흘리고 다른 사람이 보태고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이 곧 사실이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아라는 그 소문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아라의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빨라졌고 우물가에서 다른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돌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라는 대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윤도 묻지 않았지요. 다만 아라가 책을 펼칠 때 손가락이 예전보다 더 꼭 책장을 쥐고 있다는 것을 대윤은 알아차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노을제의 저녁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서봉은 처마 밑에 앉아 있었고 아라는 부뚜막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결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요함이 돼 그 안에 무언가 팽팽한 것이 한 올 더 들어앉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서봉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무렵부터 서봉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다는 것을 아라는 벽 너머의 기척으로 알고 있었지요. 마을 안에서 소문이 번지고 있는 동안 그 소문을 가장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 이름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치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노인이라 불렀지요. 나이는 60을 넘겼으나 허리가 굽지 않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굵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논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으며 장터에서 좌판을 열 때면 자릿세를 거두는 것도 그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박노인을 대하는 방식은 한결같았습니다. 존경이라기보다는 조심에 가까웠지요. 그의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었고 그의 뒤에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대놓고 불만을 말하는 법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진심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몸을 사리는 것이 이 산골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박치문이 이 마을에서 힘을 갖게 된 것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땅을 가지고 있었지요. 대대로 물려받은 논과 밭이 마을 전체 농지의 절반에 가까웠고 소작을 붙이는 집이 1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작은 마을에서는 충분한 권세였지요. 박치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견디지 못했지요. 마을의 일은 크든 작든 자신의 귀에 먼저 들어와야 했고 자신의 고개가 먼저 끄덕여야 일이 진행되는 것이 그가 아는 마을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정대윤이 부임한 뒤로 그 질서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대윤은 부임 초부터 마을 안팎을 직접 돌았습니다. 둑이 무너진 곳을 살피고 물길이 막힌 곳을 기록하고 밭을 잃은 백성의 사정을 일일이 들었지요.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관할을 찾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박노인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아 쪽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박치문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큰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한둘 늘어난 것일 뿐 박치문에게 대놓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러나 박치문은 그 한둘의 시선이 가진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새는 것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으니까요. 박치문이 노을제의 소문에 귀를 세운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관리가 벙어린의 주막을 드나든다는 이야기, 그 집 손녀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수군거림을 박치문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주워 담았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흘렸습니다.
관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관리의 일이었지요. 그러나 대윤이 노을제를 찾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박치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지요. 관리와 가까운 사람이 생긴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관리의 신임을 얻는다는 것, 그 사실이 박치문에게는 소문보다 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박치문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전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일을 봐주던 사내였지요. 두 사람은 길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마을 안에서 떠도는 소문의 색깔이 한 겹 더 짙어졌지요. 그 아이 아무래도 수상해. 누가 먼저 꺼낸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장터 좌판에서,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기에 피어올랐지요. 주막에 묵은 손님이 돈을 잃어버렸다더라. 언제? 며칠 전이래. 보따리에 넣어둔 엽전이 아침에 보니 없었다고. 설마 그 아이가? 글쎄 누가 알겠어. 다만 그 주막에 묵는 사람이 그 아이밖에 더 있겠어? 소문은 소문을 먹고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돈 한 냥이었던 것이 사흘 만에 선양이 되었고 보따리 하나가 괴짝 하나가 되었지요. 잃어버렸다는 사람의 얼굴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으나 그것을 확인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산골에서 소문은 확인보다 믿음이 먼저였으니까요. 아라는 장터에 가는 날이면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좌판의 안악이 아라를 보면 물건을 슬며시 안쪽으로 밀어넣었고 옆자리 장사꾼은 아라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들은 아라가 다가가면 흩어졌고 어른들은 아라가 지나가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라는 그 까닭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요. 공기가 차가워진 것이 겨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진 것이 예전의 그 따가움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벙어리 집안 아이라서라는 시선에는 그래도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라를 향하는 눈빛에는 무관심 대신 경계가 들어앉아 있었지요. 그 차이를 아라는 피부로 느꼈으나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아라는 평소처럼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저녁 준비를 했지요. 서봉은 처마 밑에서 손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라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고 장작을 내려치는 힘이 조금 더 세졌다는 것을 늙은 사내의 눈은 놓치지 않았지요. 그러나 서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수도 위로할 수도 가서 따져 물을 수도 없었지요. 말을 버린 사람에게 남은 것은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서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박치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마을 안에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장터에서 누가 아라의 이야기를 꺼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고 주막 이야기가 나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러나 그 침묵 자체가 박치문의 방식이었지요.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관여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지 않아도 비가 오면 싹은 알아서 트는 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박치문의 집에 사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마을 아랫역에 사는 사내였지요. 박치문에게 소작을 붙이는 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박치문이 앞에 앉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당 밖으로 새어나온 것은 사내의 대답 한마디뿐이었지요. 알겠습니다. 그 사내가 무엇을 알겠다고 한 것인지 그 밤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대윤이 다시 노을제를 찾았을 때 아라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윤은 평소처럼 책을 펼쳤으나
아라의 시선이 글자 위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창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지요. 대유는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다만 글자를 짚어가는 속도를 조금 늦추었을 뿐이었지요. 그 사이에도 마을의 공기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쌓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되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라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라 자신은 물론이고 서봉도 그리고 대운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용히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아직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노을제의 밤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봉은 처마 밑에서 눈을 감지 못했고 아라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같은 지붕 아래 있으되 서로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모른 척하는 것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들 너머로 아직 터지지 않은 일이 하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그때의 아라는 알지 못했지요. 그 일은 어느 날 밤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늦가을이었지요. 낮에는 아직 햇살이 남아 있었으나 해가 지면 바람이 매서웠고 주막 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모두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노을제에는 손님이 하나 묵고 있었지요. 읍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룻밤을 청한 보부상이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지요. 아라가 밥상을 내오고 손님이 밥을 먹고 서봉이 묵묵히 뒷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보부상이 짐을 꾸리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보따리를 풀었다 다시 쌌다를 몇 번이고 반복하더니 주막 안을 허둥지둥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구석구석을 살피고 마루 밑을 들여다보고 마당까지 나가 두리번거렸지요. 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깊숙이 넣어둔 엽전 꾸러미가 통째로 없어져 있었지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팔아 모은 돈이었으니 보부상에게는 한 달 벌이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보부상은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라는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보부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주막 안에는 자신과 벙어리 늙은이 그리고 이 아이밖에 없었으니까요. 아가씨, 혹시 내 보따리를 건드린 적 있소? 아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살짝 굳었으나 목소리는 또렷했지요. 아닙니다. 손님 짐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보부상은 한동안 아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관아에 알리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아라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서봉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봉은 처마 밑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눈을 감고 있었는지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보부상이 마을에 내려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사람들의 입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입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거봐, 그 아이라니까. 전부터 수상하다 했잖아. 관리한테 붙어서 기가 살았나 보지. 이미 마을 안에 깔려있던 소문이 이 한 건의 사건을 만나 단단한 확신으로 굳어버렸지요. 아무도 증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라가 보따리에 손을 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었고 이 사건은 그 믿음에 이름을 붙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아전이 내려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전은 노을제에 도착하자마자 주막 안을 살폈지요. 방마다 들어가 구석을 뒤지고 붓두막 아래를 들여다보고 장작더미 사이를 헤집었습니다. 아라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서봉은 처마 밑에서 일어나 아라 곁으로 다가가 섰으나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전이 아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전이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아라의 방 이불 아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이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아라는 아전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아전의 눈은 이미 굳어 있었지요. 손에 들린 엽전 꾸러미가 어떤 말보다 무거웠으니까요. 마당 밖으로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담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사람, 길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 아이를 업은 채 혀를 차는 아낙. 사람들의 시선이 벽처럼 아라를 둘러쌌지요. 그 시선 앞에서 아라는 무릎이 꺾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말했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마당 위의 찬바람에 실려 금세 흩어졌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듣고 있었으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서봉이 움직였습니다. 처마 밑에서 일어선 늙은 사내가 느린 걸음으로 아라의 앞에 섰지요. 아전과 아라 사이에 몸을 넣었습니다. 서봉의 등은 굽어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지요. 아전이 서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키시오 영감. 관아에서 나온 것이요. 서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으나 말은 나오지 않았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라를 가리키고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전은 서봉의 몸짓을 비켜 지나갔습니다. 벙어리 영감이 뭘 안다고. 그 말이 마당 위에 떨어졌을 때 서봉의 어깨가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라는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그 흔들림을 보았지요. 평생을 침묵 속에서 버텨온 그 등이 한마디의 말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아라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지요. 이불 속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햇빛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앞에서 한 발자국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아전은 아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관아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아라는 끌려갔습니다. 아니, 끌려가려 하고 있었지요. 마당을 나서는 아라의 발이 문지방에서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지요. 서봉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 손은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요. 아라가 관아로 끌려가고 나서 노을째에는 서봉 혼자 남았습니다. 마당에는 아전이 뒤진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고 아라의 방문은 열린 채였지요. 이불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아까 아전이 꺼낸 엽전 꾸러미가 놓여있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서봉은 아라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문지방 위에 놓인 아라의 집신 한 켤레를 내려다보며 늙은 사내는 소리 없이 서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낙엽을 쓸어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처마 끝에서 먼지가 떨어졌지요. 해가 기울어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으나 서봉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밤 서봉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마 밑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지요. 무릎 위에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쓰는 듯한 동작이었으나 이번에는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손가락의 떨림이 예전과는 달랐다는 것. 글자를 더듬는 손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사람의 떨림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심인지는 아직 노을째의 밤만이 알고 있었지요. 관아의 차가운 방 안에서 아라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아전들의 이야기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으나 그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아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지요. 마당 한가운데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입을 벌린 채 소리를 내지 못하던 그 모습. 아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제에서는 서봉이, 관아에서는 아라가 같은 어둠 속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밤 안에 있으되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이 지나면 노을제의 침묵 속에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닫아둔 그 문이 어떤 소리를 내며 열릴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노을제에는 아침이 오지 않은 것 같았지요. 부뚜막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도 없었습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퍼올리는 손도 장작을 내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아라가 없는 주막의 아침은 숨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봉은 밤새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지요.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밤새 무릎 위에서 움직이던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추어 있었지요. 떨림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서봉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해가 산등성이 위로 한 뼘쯤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느리지 않았지요. 그 걸음이. 평소에 서봉은 마당을 가로지를 때도 천천히 소리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의 서봉은 달랐지요. 굽은 허리를 펴지는 못했으나 걸음에 망설임이 없었고 문을 나서는 발이 문지방 위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서봉은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해서.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든 것이었지요. 대단한 구경거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산골에서 일어난 도둑 사건이라는 것이, 그것도 벙어린의 주막 아이가 잡혔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겨울 끝자락의 이야깃거리였던 것이지요. 마당 한쪽에 아라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지는 않았으나 아전 둘이 양옆에 서 있었지요. 아라의 얼굴은 밤새 울어부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았지요.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은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아라 앞에 엽전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내 방에서 나왔다. 할 말이 있느냐?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가늘지만 꺾이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관아의 차가운 방에서 밤새 같은 말을 되풀이했으나 돌아온 것은 벽뿐이었다는 것을 아라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 뭘. 저러고도 아니라고 하네. 벙어린의 아이가 어디서 배운 거짓말이야. 그 말들은 아라의 귀에 하나하나 박혔지요. 그러나 아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뒤편에 박치문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안타까워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은 얼굴이었지요. 구경하는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아전이 아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관아 안으로 들어가자. 곤장을 면하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게다. 아라의 몸이 끌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사람들이 갈라졌지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으나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내주고 있었지요. 벙어리 영감이었으니까요.
말도 못하는 늙은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그 걸음이 가진 무언가가 사람들의 발을 한 걸음씩 물러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서봉이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아라가 할아버지를 보았지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서봉은 아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영감, 여기 나올 자리가 아니오. 돌아가시오. 서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겠소? 돌아가라 했소. 서봉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혀를 차던 안악들도 팔짱을 끼고 있던 사내들도 입을 다물었지요. 벙어리 영감이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은 이 마을에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봉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지고 목구멍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으나 그것이 말이 되기까지는 몇 번의 숨이 더 필요했지요. 서봉의 눈이 아라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전을 향했지요. 주먹이 쥐어졌다 펴졌고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한 글자가 떨어졌지요.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두 번째 마디가 이어졌을 때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죄가 없다. 서봉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쓰이지 않은 목이 내는 소리는 거칠고 낮았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마당 위의 모든 웅성거림을 지워버렸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지요. 사람들이 서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눈이 커진 채, 수십 년을 벙어리로 알고 있었던 늙은이의 입에서 사람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무릎이 꺾이려는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입이 자신을 위해 열리고 있었지요. 서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오래 닫아두었던 문을 밀어 여는 것처럼 느리고 무거운 말들이 이어졌지요. 나는 설이었소. 마당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글을 다루던 사람이었소. 관아에서 문서를 쓰던. 서봉의 눈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지요. 마당 위 어딘가 허공의 한 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이 보고 있는 것은 이 마당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어느 밤이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쳤소. 목소리가 잠시 끊겼지요. 서봉의 목구멍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삼키는 것인지 밀어 올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두고 왔소. 마당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 품에 안고 밤길을 걸었소. 서봉의 시선이 천천히 아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늙은 눈에 물기가 차올라 있었으나 흘러내리지는 않았지요. 말을 하면 잡혀갈 것이었소. 그를 아는 것이 드러나면 이 아이까지. 서봉의 목소리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버렸소. 말을. 마당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바람도 사람도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봉의 갈라진 목소리만이 그 정지된 공간 위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수십 년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았소. 서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으나 그 순간만은 눈높이가 아전과 같았지요. 그런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서봉의 시선이 다시 아라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아이가 죄가 없기 때문이요. 마당이 흔들렸지요.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고 굳어있던 얼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 시선을 피했지요. 아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요.
할아버지가 무엇을 버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라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십 년을 지켜온 침묵이 자신을 감싸온 그 단단한 벽이 지금 이 마당 위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봉은 말을 마치고 나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수십 년 만에 쏟아낸 말들이 몸 안에 무언가를 함께 빼낸 듯 어깨가 축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는 않았지요. 아라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마당 위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들이 피어올랐지요.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소리, 헛기침, 발을 옮기는 소리.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단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으나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있었지요. 마당 뒤편에 서 있던 박치문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지요. 모든 눈이 서봉과 아라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마당 위에서 열린 침묵의 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 드러나게 될 것이 무엇인지 서봉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날이 밝아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이야기였지요. 서봉의 말이 끝난 뒤에도 마당 위의 정적은 쉬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리에 서 있었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한 눈빛들이 마당 위를 느리게 떠돌고 있었지요. 그때 마당 입구 쪽에서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대윤이었지요. 관복 차림이었으나 소매가 거쳐 있었고 신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것이 걸음걸이에서 드러났으나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발이 멈추었지요. 마당 위의 공기를 읽은 것이었습니다. 서봉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고 아라가 눈물 범벅인 채 서 있고 사람들이 입을 다문 채 서 있는 그 장면을 대유는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봉의 곁을 지나 아전 앞에 섰지요. 무슨 일이요? 아전이 엽전 꾸러미를 내밀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라의 방에서 나왔다는 것, 보부상이 신고했다는 것, 그리고 방금 벙어리 영감이 말을 했다는 것까지. 아전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대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요. 다만 눈이 한 번 아라에게로, 한 번 서봉에게로, 그리고 한 번 마당 뒤편에 서 있는 박치문에게로 향했습니다. 대윤은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꾸러미를 묶은 매듭을 살피고 엽전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엽전이 발견된 자리가 어디라 했소? 아이의 방입니다. 이불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이불 아래라. 대윤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도둑이 훔친 물건을 자기 방 이불 아래에 두겠소.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전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지요. 대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가 마당 위에 남겨져 사람들의 머릿속에 천천히 스며들도록 놓아두었을 뿐이었지요. 대윤은 돌아서서 마당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치문이 거기 서 있었지요. 아까와 같은 자리, 아까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아까의 그 무표정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단단히 조여오는 것을 버티고 있는 듯한 기색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윤은 박치문에게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전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했지요. 아전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으나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마당 밖으로 나갔던 아전이 돌아왔을 때 그의 뒤에는 사내가 하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랫역에 사는 사내였지요. 며칠 전 밤 박치문의 집을 찾아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흑빛이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마당 안으로 들어왔고 시선을 어디에도 두지 못한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윤이 사내 앞에 섰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소. 사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요. 대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지요. 다만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로 묻고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사내의 입이 열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치문의 소작인이었던 그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하기 시작했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나 한 번 열린 입은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노을재에 올라갔던 것, 잠든 아라의 방에 엽전 꾸러미를 넣어두었던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박치문의 지시였다는 것.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지요. 박치문을 향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마당 위의 모든 눈이 마당 뒤편의 늙은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치문의 입술이 움직였지요.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물러섰고 다시 한 발 물러섰지요. 그의 등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건. 박치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마당 위에서 힘을 잃은 채 흩어지는 소리였지요. 어떤 변명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평생 마을을 쥐고 있던 그 굵은 목소리가 마당 위에 선 수십 개의 시선 앞에서 끊어지고 있었지요. 대윤은 아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전 둘이 박치문의 양옆에 섰지요. 박치문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과 마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마당 위에 남은 것은 긴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아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엊그제까지 수군거리던 입들이,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던 손들이 제 몸 안으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소리가 없는 대신 무거운 것이었지요. 아라는 마당 위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지요. 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인지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라의 눈은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지요. 서봉은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등이 더 굽어 있었고 다리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수십 년 만에 쏟아낸 말들이 몸 안의 마지막 힘까지 함께 빼낸 듯 나무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윤이 서봉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지요. 대윤은 한참을 서봉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봉은 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지요. 서봉의 입술이 몇 번 떨렸고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지요. 하늘을 향해서. 가을의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맑고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서봉의 눈에 그 하늘이 담겼습니다. 수십 년을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사내가 처마 밑이 아닌 열린 마당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서봉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다. 세 글자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글자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지요. 수십 년의 밤, 수십 년의 침묵, 수십 년의 무릎 위에서 써내려간 보이지 않는 글자들. 그 모든 것이 그 세 글자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아라가 할아버지에게로 걸어갔지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사람들 사이를 지나. 아라의 걸음은 느렸으나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봉의 앞에 선 아라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서봉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갈라진 곳이 많았지요. 붓을 잡던 손이 장작을 패고 붓두막 부를 때는 동안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라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은 수십 년간 이 두 사람을 감싸온 침묵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숨기기 위한 고요가 아니라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고요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고 마당 밖에서 한 번 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마당 위에서 말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을째로 돌아가는 길 서봉과 아라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고갯길을 오르는 동안 서봉의 다리가 몇 번 휘청거렸지요. 아라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봉은 손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예전이었다면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러지 않았지요. 주막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붕 위에 걸려 있었지요. 붉고 깊은 빛이 처마 끝에서부터 마당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봉은 처마 밑 제자리에 앉았지요. 아라는 부뚜막으로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아라가 밥상을 내왔을 때 서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야. 아라의 손이 멈추었지요. 밥상을 내려놓던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것은 기억 속에 없는 일이었지요.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밥 먹자. 그 두 마디에 아라의 눈이 젖었지요. 웃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 위에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돌리면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요. 그러나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국물을 들이켜는 소리, 그리고 가끔 아라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 뒤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지요. 눈이 내리고 고갯길이 끊기고 다시 눈이 녹았습니다. 봄이 오자 노을째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고 주막 앞 고갯길에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났지요. 아라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가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우물가에서 다른 아이들과 나란히 물을 길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라붙었으나 그 시선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라가 달라진 것인지 사람들이 달라진 것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서봉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주막에 들어서면 서봉은 고개를 숙여 맞이한 뒤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지요. 어서 오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유는 여전히 틈틈이 노을째를 찾았지요. 아라에게 책을 가져다 주었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서봉과 나란히 처마 밑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으나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아라가 마당을 쓸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붉은 빛이 산등성이 위로 길게 번지며 주막 지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서봉이 그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라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밤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았던 것처럼 아라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서봉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으나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오듯 그들의 삶에도 따뜻한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노을째의 지붕 위로 노을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 위를 지나갔고 감나무 새순이 흔들렸지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그 봄 저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을 버린 할아버지 윤서봉. 그리고 그 침묵 곁에서 자라난 아이 아라. 서봉은 수십 년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라 믿었고 그것이 손녀를 지키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손녀를 지킨 것은 침묵이 아니었지요.
평생을 닫아두었던 입술을 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한마디. 그 아이는 죄가 없다. 때로는 말을 버리는 것보다 말을 꺼내는 것이 더 큰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